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우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거 쓰셔야 돼서. 네. 그 2020년에 문학과 사회로 평론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옷의 딜레마라는 글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학의 비인간 재현에서 번역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희우라고 하고요. 네, 제가 그 발표문을 이미 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재현에서 번역으로라는 거창한 부제를 달았지만 사실 재현이 무엇이고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문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좀 송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PPT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그 재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재현이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일 텐데 그게 뭐 재현이라고도 하고 표상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대표를 말할 때도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물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얻는다고 할 때는 떡갈나무에 대한 내 머릿속에 표상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떡갈나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뭐 언어적인 기호든지 이미지든지 그런 표상을 갖는 게 그 표상과 실제 떡갈나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거기에 간극이 있고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재현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제기나 비판과 연결이 되고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3명의 작가의 작품들을 이 발표에서 이야기하려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작가는 하재현 시인이고 작품은 우주적인 안녕에 실린 시들입니다. 제가 읽기로 이 시집이 사물, 비인간 타자 혹은 타자 일반에 대한 그런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문제에 천착하는 시집이라고 읽혔어요. 그 제목에서부터 좀 그런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주적인 안녕이라고 하면 그 안녕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만날 때 하는 인사이기도 하고 작별 인사이기도 하고 그 안부를 묻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이 시집에서 빛에 관한 연구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굿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문에는 없는 시인데 한 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사라진 지구가 혼자 돌고 있는 밤을 생각한다. 지구는 그때부터 처음의 방식으로 고독해지겠지. 굿바이 하고 인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정말로 우주적인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연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안녕이라는 말이 작별 인사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우주적인이라는 거는 인간이 없는,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 혹은 인간이 사라진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녕이 꼭 굿바이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How are you처럼 안부를 묻는 인사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인간과 무관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한편으로 그 세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제목 자체에. 그래서 사실 동시대의 그런 사변 철학, 존재론 같은 것들이 아예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과 상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그 사유를 밀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변적 사유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문학의 어떤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문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주랑 인간이 안녕을 물을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27글자라는 시집에 실린 시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재현을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숲속을 걸었고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떡갈나무들과
내가 모르던 떡갈나무들에 관해 내가 본 떡갈나무라고 말하는 나의 입술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 여기서 이제 재현 혹은 비인간 사물에 대한 혹은 타자 일반에 대한 재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암과 모름을 나누는 것이 그 본 떡갈나무라고 하듯이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본 떡갈나무라는 어떤 그 기호를 부여하는 그 나의 표현이 그 떡갈나무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떡갈나무에 대한 나의 재현이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적인 인식도 이 한 연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더 저는 재미있는 것이 이 시에서 용서받을 수 없겠지라고 하고 주체의 반성을 드러내지만 바로 그 다음 연에서 좀 떡갈나무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떡갈나무 안에 갇힌 떡갈나무는 나의 죄를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떡갈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떡갈나무를 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반성을 하는데 그러든 말든 떡갈나무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든 말든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이제 아름다움이란 것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데 완전하게 파괴될 수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말이 있고 그가 나의 곁에 잠들어 있지만 나는 그 숨을 나누어줄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아름다운 존재가 이 시집 전반에서 좀 그렇게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움은 파괴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주체와 재현의 주체와 재현의 객체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파괴될 수 있음은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넘어선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화자는 그 아름다운 인간과 나는 같지 않다. 나는 그와 좀 숨을 나누어 쉴 수 없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는 이제 이 시집에 같은 시집에 실린 수화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앞에서 읽었던 시랑은 조금 다른 태도, 다른 실천적 태도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첫 번째 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한 쌍의 손으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에 대한 인식이 천년부터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화라는 제목도 그렇고 내가 너의 언어를 자꾸 읽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언어,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언어에 대한 배움의 테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핑거링이나 손가락들이 내 삶에서는 복귀한다 이런 말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시각보다는 촉각을 통한 어떤 접촉, 만남 이런 것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시에서 좀 좋아하는 표현은 아름다움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나는 알 필요가 없었던 일들만은 알 수 있었을 뿐이라는 그 연인데요. 앞의 시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인간, 가장 아름다운 인간과 나의 분리라는 인식이 드러났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름다움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게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을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들은 그 과제에 비춰보면 사실 되게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앞시에서 보여주었던 그 재현의 한계에 대한 그 뭐 반성과 계속 자기 안에서 그런 한계를 느끼는 그것을 더 넘어서는 다른 테마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에. 그래서 이제 앞에 시를 재현의 한계라는 테마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 시에서 그것을 넘어서 어떤 연습이라든지 이런 뭐 시각에서 촉각적인 그런 만남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테마는 어떤 개념으로 말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번역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갑자기 떠오른 개념은 아니고요.
저도 좀 최근에 공부하던 것들에서 좀 많이 가져온 것인데 제가 여기 번역원에서 감히 그 번역의 실무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최근에 읽었던 좀 관심 있게 읽고 있는 그런 저술들에서 번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학적 실천이나 비평적 실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번역이라는 개념을 과학사회 혹은 과학학적인 맥락에서 지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직 공식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지 않은 것을 어떻게 지식으로 만드는가 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인문학적, 윤리학적 맥락에서도 번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뭐 너무 많은 뭐 사상가들이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발타 베냐민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좀 이 개념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저자는 주디스 버틀러입니다. 그 주디스 버틀러가 윤리적 폭력 비판이나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등의 책에서 번역이라는 문화 번역이라는 개념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버틀러가 예를 드는 거를 저도 예를 들어보자면 그 경전에 살해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경전의 문자로 남아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냥 추상적 보편성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그 분쟁의 상황 속으로 예를 들면 그 버틀러가 예로 들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처럼요. 그런 상황으로 살해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런 번역의 노고가 없으면 오히려 그런 경전의 말들이 그 안에 담긴 뜻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한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는 그 문장 안에 담긴 어떤 보편적인 뜻을 법 자체가 배반하게 되고 그 말하자면 그 기득권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를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런 번역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틀러가 말하는 번역은 그냥 원전의 그 문축자적으로 충실한 번역이 아니라 주디스 버틀러도 그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문자를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것을 향한 충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적 보편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한편으로 그런 보편적 적용에 대한 그 경향도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네,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 한국에서도 그 판례를 보면 나중에 이제 비인간이나 타자 얘기하는 거랑 또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헌법의 기본권을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모든 국민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전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헌법 소원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끼리 그 그 법의 해석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되게 그냥 문자 그대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불법 체류자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청구의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걸 좀 이제 주디스 버틀러식으로 말하자면 번역을 해서 아니다 이거 그 불법 체류자들도 기본권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데 버틀러식으로 말하자면 그 후자의 경우에 번역이 제대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 지식에 관련해서 비인간들이 어떻게 과학적 지식이 되는가 이게 결국엔 좀 문학이 어떻게 비인간을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랑 또 좀 연결이 될 텐데요. 그 평행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브리노 라투르의 판도라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찍어온 이미지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아직 인간이 들어간 적 없는 그런 원시림이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그런 숲을 조사할 때, 숲의 토양을 조사할 때 그게 아직은 지식화되지 않은 영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과학적 지식을 뽑아내는가 인간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한쪽에 자연이 있고 한쪽에 과학적 지식 뭐 무슨 원소 기호나 도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과학자들이 이 숲으로 가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사진이 토양 비교 분석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는데요. 직접 가서 흙을 만져보고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다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죠, 종류별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랩실로 들어와서 이거를 그 자료로 좀 더 언어화를 하고 또 이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여기서 이제 표가 추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 사물들이 점점 추상화되면서 그 지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라투르가 되게 하는 말이 재밌는 거는 한쪽에 그냥 자연 사물이고 한쪽에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들이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언어 기호이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물과 언어 이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언어가 계속 매개 작용을 해서 그 결과로서 과학적 지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맥락에서 번역이라는 말을 매개의 연쇄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그 발표문에 이상한 표를 그렸었는데요. 네, 그게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과 재현의 네, 발표문에는 25쪽에 있는 네, 기호와 진료라고 표현한 그 표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물과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매개 작용을 해서 그 과정에서 계속 번역의 노동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추출이 되는데 재현은 그런 매개들이 생략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 하면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 H2O라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 기호가 떠오르듯이 근데 사실 그 H2O라는 지식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되게 많은 그 물을 H2O로까지 번역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설들과 노동과 뭐 다른 썰들과의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라뚜르가 이런 식으로 이 매개들을 말하면서 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렇게 매개들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과학적 지식을 과학적 사실을 뭐 그거 너무 엄정하고 확고해서 도저히 다르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숭배하지도 않고 그냥 과학적 지식이 막 도표나 막 기호나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적 지식 그게 뭔데 그런 걸 그냥 부정해버리는 그런 반지성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그런 두 가지 함정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매개가 얼마나 많은 매개들이 연속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것을 구성하는가를 들여다보자. 그게 아까 이제 황정화 선생님 또 그 인용해 주셨던 그 비판은 왜 힘을 잃었는가 그 글에서 라뚜르가 새로운 비평을 제안할 때 그 요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재현이 딱 있을 때 그것에 거리를 두고 그냥 그거를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막 떠받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재현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매개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확실한 것으로 막 하거나 너무 이렇게 그런 뭐 그런 좀 극단적인 것 없이 좀 더 면밀하면서도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례들이 그 지금 문학이 왜 비인간을 말을 하고 비인간에 집중을 하는가 또 비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이것은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가 있고 나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한 건데요. 이제 좀 이 발표의 주제랑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여기에 청구 주체로 고래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한국 근처에 사는 고래들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얼마나 많은 매개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재현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의문이 남는 것 같거든요. 이 헌법 소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은 뭐 기본권을 혹은 법적 청구의 권리를
국민에 한정하고 있는데 일단 명시적으로는요. 여기서 이제 그 뭐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노동자한테도 그것을 확장해서 기본권을 적용한 사례가 있듯이 동물에게까지 고래에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국가의 정책이나 뭐 외교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국토 영토 안에 있는 국민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뭐 그 오염수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뭐 저도 모르는 일이고 좀 제가 지식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 영향을 미친다면 그 인간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사는 모든 수많은 생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고려나 결정들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수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은 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 사회적이거나 법적이거나 문화적인 이 네트워크의 규모나 그 복합성을 봤을 때 이제 비인간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대변 혹은 재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당연히 어떻게 인간이 고래를 대변하냐, 그냥 그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래를 그냥 끌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왜 고래를 대변하는가, 그게 바다에 방류됐을 때 고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친다면 뭐 문어한테도 영향이 갈 거고 뭐 다른 물고기들한테도 영향이 갈 텐데 왜 고래를 대변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냥 재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이제 대변인이 고래를 재현하는 거니까요.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들여다보면은 고래가 그 지금 이 해양 생태계에서 그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고래한테 신체적으로 그 모든 영향이 누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래가 크고 그 지금 과학 기술로 개체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그 영향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막 다른 먼 바다에서 갑자기 동해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그 해양 생물들을 가지고는 그 영향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고래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안에서는 고래들이 그 이 인근 바다에 사는 해양 생명체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고래 몇백 마리 개체들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어쨌든 그래도 뭐 인간이 혹은 그 법 전문가나 과학자가 대표하는 거 아닌가, 비인간을,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 좀 그 대변이라는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계속 이제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기서 대변되어야만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만약 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법전을 펼치면 외국어 같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을 알고 또 내 말도 알아듣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번역을 해줘야 되고 나를 대변을 해줘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재현의 주체 객체가 비인간 인간 이런 식의 어떤 분할선에 의해서만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어떤 굉장히 난처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해서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대변하는 자와 대변 받는 자의 그 경계가 아주 유동적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현이 이런 그런 번역의 연쇄적인 과정의 생략이라면 그냥 재현된 상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생략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매개하고 해석하는 연쇄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현의 불완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실천과 변화 여지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많은 먼 이야기를 우회했는데 이제 하재현 시인 다음으로 제가 좀 이 문제랑 관련해서 읽고 있는 시인이 안태훈 시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산책하는 사람에게 그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시집을 가져왔고,
시가 많이 길어서 지금 PPT에 인용을 하진 않았는데 발표문을 보면 30쪽에 일단 인간의 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 시집에 실린 시인데요. 시가 많이 길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하진 않겠고 일단 이 시에서 좀 주제랑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배경이 밤이고 사람들이 막 뭐 술을 마시고 치기가 올라서 혹은 자기들끼리 놀다가 흥이 올라서 하는 일이 동물 소리를 흉내내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 누구는 닭 소리를 흉내내고 누구는 원숭이 소리를, 누구는 말 소리를, 고양이 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다가 누가 갑자기 인간의 소리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는 거를 멈추고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인간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근데 이제 거기서 이 화자가 약간 관찰자처럼 좀 상황에 거리두고 있는 화자인데 그렇게 동물 소리를 흉내를 내다가 인간의 소리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멋쩍은 침묵과 웃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인간의 소리다. 과연 인간이로군. 이렇게 그 화자가 판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가 전체적으로 막 이런 이거는 시인의 특징인데 그 문장들이 계속 막 공이 굴러가는 듯한 운율로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시에서는 실제 동물들은 나오지 않고 동물 소리를 흉내내는 인간들만 나온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이 시인이 나중에 쓰는 좀 더 최근에 쓰는 시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실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적인 알레고리로서 뭔가 우리한테 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더 이 시집이 나온 다음에 이 시인이 발표한 시인데요. 인간의 어떤 감정과 장면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부분만 가져온 건데 동물원이 일터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도덕적으로 막 판단을 하기보다는 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앞에 시에서도 두드러졌던 특징처럼 계속 이것도 막 말들이 약간 저글링 하듯이 이렇게 굴러가는 듯이 운율감 있게 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동물 그들 중 어떤 동물은 직업이 있고 직업이 있는 동물은 여러 인간의 생애를 마주보며 이윽고 또 다른 인간들을 스쳐가는군요. 이렇게 이 단어들을 막 굴리듯이 전개하는 시인의 특징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동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현상들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인간의 소리라는 시랑 비교해보면 물론 여기서도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어떤 뭐 인간 주체로서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시인이 어떤 알레고리를 딱 만들어서 연출을 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진짜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들, 사람들, 동물들에 대해서 거의 나열하듯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 시인이 최근에 보여주는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시들을 보면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인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어떤 시가 거의 해체되는 수준까지 좀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일상적인 말들을 나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특유의 운율감이나 어떤 단어들의 반복이 최소한의 어떤 시적인 형식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인이 지금 최근에 발표한 시들이 아직 시집으로 묶여 나오진 않았어요. 네,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하나는 김현재라는 젊은 희곡 작가의 희곡인데요. 여기서 그 제목인 상형 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은 이 희곡 책 앞부분에 보면 하인리 하이넷이 물음들에서 빌려온 구절이라고 해요. 여기 상형 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머리들은 뭔가 정체가 훤히 자명하게 드러난 머리들이 아니라
이제 상형 문자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해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요구하고 또 모자를 쓴 것도 그 머리를 가리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진짜 그 상형 문자처럼 서로한테 뭔가 불투명하게 해독을 요구하는 존재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작가가 극단 동이라는 극단과 같이 진행하는 인류세 3부작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이런 기백에 대해서 인간 종이 수동적 객체로 격화시킨 비인간 존재들의 움직임, 생명력, 소통 언어, 외부 세계와 접하는 감각을 상상하고자 김현재와 극단동이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희곡이라는 텍스트의 특성상 그런 것인데 이런 말들이 그냥 저는 추상적 당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희곡 쓰는 과정과 그것을 연극으로 이제 물질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실험되고 있다고 봤어요. 저도 이것이 이제 상연되는 연극을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동물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는 배우들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어떤 인물들을 연기하면서 막 여자를 연기했다가 남자를 연기했다가 어린아이 연기했다가 뭐 노인을 연기했다가 인간을 연기했다가 새를 연기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변신, 그 텍스트에 그냥 쓰인 변신을 어떻게 진짜 무대 위에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구현하는가가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했던 그 번역의 실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희곡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까 얘기했던 막 고래처럼 여기도 그 새가 나오는데 그 새가 과학자에 의해서 개체 식별이 돼서 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새인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항을 가로질러서 한국에 도착을 하고 한국의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만 그 과학자가 그 개체를 특정하는 가락지 같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별되지 않는 존재들, 그 동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뭔가 굉장히 막 부당한 상황이나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주변화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서 조금 고립이 되는 인물들로 그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나 동물들이 어떤 지하 세계에서 막 뒤섞이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그런 그냥 인간 비인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잘 대변되는 언어, 말하자면 그 다수 언어 같은 데에서 좀 주변화되고 탈구된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연결되고 이동하고 변신하게 되는가 이런 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희곡이자 연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가 이 발표문을 받아서 잠깐 검토할 때는 사실 새 발표문이 조금 성격이 굉장히 다른 발표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사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발표를 듣다 보니 새 발표문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글은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왜 비인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얼마나 많은 매개들이 은폐되어 지워져 있는가, 은폐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시들을 이제 검토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지금 재현 문제와 번역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번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번역에 대한 정의랄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론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번역에 대해서 좀 은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번역을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계속 반복적으로
예, 매게 되는 과정이 실제 번역 작업이기도 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삼는 왜 비인간을 문제 삼냐고 할 때 그게 이제 제대로 부착이 안 되고 현실에서는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고 문학 작품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못하고 아까 황정화 선생님 비판하신 것처럼 비판이 제대로 타격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비판 서사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두 분이 이제 서사가 연결이 지금 발표문이 연결되고 있고 또 이제 이소 선생님 발표로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라는 게 원래 소설인 건데 그 소설 형식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다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다시 소설 형식이 재편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어서 되게 저는 이제 다시 들으면서 흥미롭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저 잠깐 쉬고 발표를 굉장히 시간 잘 지켜서 해주셔서 한 15분 정도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 정도 쉬고 50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